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달의 습수요라는 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습수요라는 말은요, 이삭 줍는 아이들의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잘 제시하고 있는 한시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기승전결로 이렇게 4단으로 나눴는데요. 한시기 때문에 4단 구성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삭 줍는 시골 아이들의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화자가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그러니까 이 인용법을 쓴 겁니다.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한 거고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이 여기서 잘 지시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벼나 보리 따위에서 이제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나달, 곡식알이란 말로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승에 가시면 이삭 줍는 데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그렇죠? 온종일 이렇게 주어봤자 소쿠리도 안 찬다, 그렇죠? 밭에서 이렇게 노동을 해도 온종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결국은 결과물이 지금 어때요?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궁핍한 상황이 잘 드러난 거고요. 이 비극적인 농촌의 현실,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그 사회 부조리, 그렇죠? 고단, 고단한 농사일에 대한 불만감 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전에서는 농민들이 이제 교묘히 벼베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심각하다는 거죠.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거고요. 벼베는 즉 농민들이겠죠. 솜씨가 하도 좋아. 그렇죠? 자, 이 말은요. 이제 관리들이 이제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벼베는 이가 솜씨가 좋아야 갈취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약탈하고 수탈하고 또 횡포, 그렇죠? 관리들의 횡포 이런 것을 좀 비꼬는 반어적인 의도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어떤 부정, 그렇죠? 약탈 이런 거에 대해서 꼬집어서 막 들춰내고 싶은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울 이삭조차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벼베는 이 솜씨가 하도 그 정교하다 그러면 남는 그 나달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가의 현실에 대한 연민, 농민들에 대한 연민이 여기서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에서는요, 관가의 별을 몽땅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이 어려운 곤궁한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톨도 남김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몰인정하고, 그렇죠? 예. 관창에다 다 바쳤다. 관창이라는 것은 이제 관가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가정맹어호 가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렴주구란 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가렴이라는 것은 가혹하게 거두어가서 칼로 막 휘두르고 백성들에게 다 거두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이나 돈, 재물들을. 가정맹어라는 말은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필수 한자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빼앗긴 이유가 쭉 제시돼 있죠. 그리고 화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시청하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지금 일관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또 어린애들과 이제 대화를 전달하는 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리고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굉장히 고달픈 현실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참고로 이제 가렴주구의 횡포를 담은 우리 작품들을 한번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한시가 뭐 대표적이죠, 그렇죠? 변사또 앞에서 이도령이 가렴주구의 그 변사또를 갖다 비판하는, 그렇죠? 그러한 한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김창엽의 산민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오죽하면, 그렇죠? 가혹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우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이 여기서 실감납니다. 산민. 정약용의 탐진 초녀 유명하죠. 여기서 이방줄돈이라고 아전이 다 뺏어가는,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가렴주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약용의 고시 8번째에서도 어떤 황새가 쪼고 뱀이 와서 다 뒤져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수탈하는 장면이에요, 관리들이. 자, 사설시조에도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내 몸이 살아가기조차 하니 무는 것이 너무 많아. 빼앗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요 중장에 열거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온유월 복도위의 쉬파리다. 이 쉬파리가 바로 이제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부정 관리, 탕관오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설시조에 가시면 마지막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이 두꺼비도 어떻습니까?
파리를 물었죠. 농민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약탈하는, 그렇죠? 예, 관리가 약탈하는, 농민을 약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도 있다라는 거를 연관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면요. 갈래는 이제 칠원절구입니다. 그래서 한시로 돼 있고요. 이달의 신문집 손곡 시집 6권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달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재는 이제 이삭 줍는 아이고요. 주제는 이제 탐관 오리들의 이 수탈,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또는 뭐 관가의 수탈, 농민들의 피폐한 삶도 되고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연민과 비탄, 이런 것이 주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격은 이제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고 또 인용적이고 사실적이면서 사회 고발적이고 직설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 이제 순박한 농촌 백성들의 이 궁핍한 삶,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 대하여 예리한 시선을 던진 겁니다. 아셨죠? 어떤 지식인의 예리한 시선이 담긴 거예요.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이제 그려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박고랑에서 이삭을 줍는 이 시골 아이들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 중요하죠. 또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객관적이란 말,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당대 사회에 대한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그래서 작가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추수를 할 땅 한 평이 없는, 그죠? 가난 속에 이제 유리걸식하죠. 우리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런 시 있었죠? 그런 어떤 그러한 마음과 같을 것 같아요.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이 고달픈 삶,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관리들의 이 수탈, 이 탐관오리죠. 가혹한 이러한 현실의 우리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당쟁과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는요, 당쟁이 심했고요. 임진왜란이 또 전란, 전쟁이 또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피폐해진 이 나라에 조선 중기 이 나라의 농촌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또 조선 선조 때 농촌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게 되고 또 박고랑에서 이삭 줍는 시골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그렇죠? 아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 현실의 고달픔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시골 아이입니다. 어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수탈당하는 당시의 농촌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효과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봤자 바구니가 차지 않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관가의 수탈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따스한 인정까지 또 사라져가는 이 비정한 현실을 지금 화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달은 이제 16세기 중엽 이후 사람이네요. 본가는 이제 홍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허균의 스승이라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허균의 스승이자 같은 서울 출신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 출신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달이. 자, 이달의 시는 이제 신분제 안에 생기는 울적한 심정, 그러겠죠. 그다음에 가슴속에 간직한 이런 상처를 기본 정조로 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시어를 좀 잘 쓰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집으로 제자 허균이 엮은 송곡집 6권 1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달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고요. 자, 오답피하기 연습 가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말을 인용해서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화자의 현실 인식 드러낸다. 맞습니다. 그렇죠?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했다. 이건 없습니다. 풍경이 바뀌는 거 없어요. 또 화자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비극적이면 비극적이지 해학적이진 않아요. 또 과거 현재를 교차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아셨죠? 올해의 특별한 상황을 지금 제시했어요. 유사한 모습을 지닌 나열하고 대상에 대한 화제 긍정 없습니다. 그렇죠?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항하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단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핍박당하는 모습만 이제 드러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크리의 그 소재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수재. 그렇죠. 그렇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 아닙니다. 의지 안 나와요. 또 공간적 배경이 외부 세력부터 고립된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는 의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한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더 적은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완벽하게 정리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어지는 강의 꼭 시청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